네, 오는 11월 8일로 예정된 미국의 대통령 선거. 사실상 두 후보가 정해졌죠.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가 공식 대선 후보로 선출됐고, 민주당은 미국 현지 날짜로 25일 힐러리 클린턴을 공식 후보로 정하게 됩니다. 불과 4개월도 남지 않은 미 대선의 관전 포인트. 김태현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제 공식 대선 후보로 지명이 되겠지만 민주당은 힐러리 클린턴, 공화당은 이제 도널드 트럼프로 결정이 됐어요. 예. 이번 그 두 후보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미국에서 여성들이 참정권을 획득한 지 100년 만에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나오는 셈이 되는 거고요. 네. 반면에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완전히 정치적 경험이 전혀 없는 아웃사이더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이방 대 이방의 대결이라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의 관점을 보면 힐러리 클린턴은 오히려 기성 정치를 대던 기성 대 이방 뭐 이런 식의 대결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대선의 키워드는 아웃사이더다. 예, 그렇습니다. 비주류의 경쟁이다. 그렇게 보면 뭐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트럼프와 힐러리 후보 모두 부통령 러닝메이트를 지명을 했습니다. 먼저 도널드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러닝메이트로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를 지명을 했는데요. 어떤 인물인가요? 이분은 원래 이제 방송도 좀 하셨고 그런데 2000년부터 6선 하원 의원을 지내셨습니다. 2012년까지 하고 그때 이제 인디애나 주의 상원 의원 자리가 비었었는데 그리 출마를 포기하고 오히려 주지사, 주지사를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가 어려운데 그 일자리 창출에 성공을 하고 있고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당 안에서 공화당 하원 시절 일종의 원내대표를 맡았었습니다. 그런 어떤 그 당내의 지지 기반도 튼튼한 것으로 그래서 아웃사이드였던 트럼프에게 당내의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당내도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가 봐요. 그렇습니다. 힐러리 후보가 지명한 부통령 후보는 팀 케인, 버지니아주 상원 의원이죠. 팀 케인은 어떤 인물인가요?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분도 당내 기반이 튼튼한 분인데 버지니아주에서 리치몬드 시장을 했다가 주지사를 한 다음에 이번에 역으로 전국 무도로 가셔가지고 상원의원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동시에 공화당의 전국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내 기반이 튼튼한. 그래서 결국 선거가 되면 아웃사이더건 인사이더건 간에 결국 당내 기반을 총동원해야 되는데 당내 기반과 조직을 동원하기 위한 그런 식의 부통령 인선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막날 농날을 일으키면서 연일 화제를 불러 모았어요. 도널드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서는요. 전당대회에서도 과정도 굉장히 수탄치 않았는데 경선에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으면서 어떻게든 후보가 됐습니다. 강점이 뭐라고 보세요? 어떻게 아웃사이더라는 게 강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세계화 이후에 국가가 국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별로 많지 않아졌습니다. 정책 효과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삶이 팍팍한 가운데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정치를 해준 게 뭐가 있어? 기성 정치에 대한 반발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파격적인 이미지를 갖고 등장했으니까 참신성, 파격성. 그리고 또 이 그분의 말투를 보시면 알겠지만 단순한 이미지를 아주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경선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대중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결국 이렇게 큰 득표로 후보로 공식 지명되기에 이르렀죠. 트럼프의 공약을 정리를 해보면요.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어요. 이제 그걸 이제 연일 강조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본다면 상당히 좀 무모한 공약이지 않느냐 이런 비판들이 많은데요. 그 힐러리와 트럼프의 좀 공약 정책들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떤가요? 사실은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트럼프 후보의 공약은 참 예외적이에요. 일단 여기 경제 통상 화면에 나오니까 나오고 있거든요. 먼저 이제 경제 통상 정책 면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우선 공화당은 기본적으로 보수로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보수라는 뜻은 기왕의 자유주의적 가치를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정부라면 세금을 덜 받는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자유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맡겨야 되니까
그런 측면이 이제 공화당 기본이고, 예. 그다음에 민주당은 진보 정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보 정당은 서민 지지 정책을 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부자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서민을 돕는 그런 식의 정책을 가야 되는 그런 식의 어떤 시장 개입 주의가 되는 겁니다. 다만 여기 이제 세 번째 보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보호무역을 선호하고 힐러리 클린턴이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것처럼 나왔는데 요거는 좀 예외적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에서는 항상 공화당에서 네. 자유무역을 지지를 하고 이끌어왔습니다. 반면에 이제 힐러리 민주당에서는 자유무역이 되면 노동자 농민 쪽에서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오히려 자유무역을 반대해준 입장이었는데 그러나 그건 전체적인 기조고 큰 대세, 그러니까 세계적인 세계화라는 추세에 따라서는 빌 클린턴 후보도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하고 어떤 세계화를 주도한 입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은 뭐 민주당의 기본 입장에서는 약간의 보호무역적인 성격이 있겠지만 네. 트럼프 후보보다 오히려 기왕의 노선을 존중하는 그런 식의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뭐 경제 통상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대북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도널드 트럼프는 사실 김정은을 만날 용의가 있다라고까지 해서 전 세계를 사실 좀 놀라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책을 한번 비교해 봤으면 하는데요.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민주당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대화를 하고 네. 관여하는 정책을 펴는 게 민주당의 기본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예. 오바마 행정부에 들어와가지고 미얀마라든가 이란이라든가 쿠바랑 어떤 그 대화 개혁을 끌어내는 조치를 했었죠. 네. 사실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도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때 이제 윤월 협의라는 게 있었죠. 그때 바로 북한이 다시 말해서 북한은 더 이상 믿을 수가 없고 북한에 대한 어떤 그 관여 정책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게 포기하다시피 한 단계고 따라서 좀 더 압박을 해야 된다는 게 지금까지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이고 네. 아마 클린턴 후보도 받아들일 겁니다. 트럼프 후보는 공화당은 원래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입니다. 불량국가에 대해서는. 그런데 네. 이제 트럼프 후보가 저 말을 한 거는 본인이 비즈니스맨으로서 협상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기왕이 미국의 강한 힘, 협상력을 네. 바탕으로 해가지고 협상을 통해서 끌어내겠다. 그런 식의 어떤 협상력을 강조하는 그런 측면인가 그렇게 봅니다. 네, 뭐 대북 예. 정책, 경제 정책 좀 살펴봤는데요. 예. 외교 정책을 좀 보면요. 퍼스트 아메리카 트럼프가 굉장히 주장을 합니다.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겠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동맹국들과도 굉장히 갈등을 맺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후보가 수상 연설을 계속 보면 아메리카 퍼스트, 네. 아메리카니즘, 글로벌리즘이 아니다 이런 식의 말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런 표현을 계속 쓰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선거용이라고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계화에서 세계로부터 위협을 느끼는 그런 식의 이제 유권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을 호소하기 위해서 네. 어떤 선거 전략이고 아마 본선에 들어가면 당의 기본 입장도 있고 하니까 상당히 수월하다고 정제될 거라 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수락 연설에서 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방위 분담을 더 많이 요구한다든가 혹은 나토나 이쪽에서도 국제 문제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해라라는 식의 요청은 들어올 수가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트럼프 후보가 끝내 이제 공화당의 후보로 결정이 됐지만은 그래도 당 내부에는 여전히 분열과 갈등이 존재를 해요. 트럼프 후보가 개인적으로 크게 기대했던 라이벌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의 지지를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결국은 크루즈 상원의원은 지지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후보가 워낙 이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왕에 공화당의 어떤 정체성과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전적 지지했다가는 아직도 테드 크루즈 후보 같은 경우는 70년생이니까 46세밖에 안 됐거든요. 미래를 보는데 자칫 이단의 자기 정체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정치라는 건 항상 그렇습니다. 권력 투쟁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트럼프 후보가 어느 정도 대선 지지율에서 유력해지면 제 생각에 공화당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을 하려고 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물론 뭐 당내에서는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지지를 거부를 했지만 그래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면
뭐 트럼프와 힐러리의 격차가 오차 범위 안으로 좁혀지거나 예. 어떤 또 여론조사에서는 오히려 트럼프가 앞서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전당대회 효과죠. 네. 4일 동안 연속으로 뉴스 TV 화면을 장식을 하고 있고 모든 관심이 가고 있으니까 몰랐던 사람도 생각보다 괜찮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따라서 그 문제는 다음 주에 그 민주당의 공화당 전당대회를 한 다음에 그게 틀림없이 똑같은 효과가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비교를 하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교수님께서 이제 컨벤션 이펙트, 예, 그 전당대회 효과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지 시간으로 25일부터 민주당 전당대회가 또 그 나흘간 예정이 돼 있죠. 예, 필라델피아에서 열립니다. 네. 네, 그 전당대회 그 어떤 부분을 그 관심을 갖고 봐야 될까요? 사실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워낙 네. 아웃사이더라서 가족들을 동원해서 어떤 흥행 효과를 노렸는데, 네. 민주당에서는 가족은 가족이지만 큰 거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예. 그다음에 오바마 현 대통령, 이런 분들이 총출동이 돼가지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지지를 할 겁니다. 그리고 네. 공화당 후보는 보니까 우리 공화당 쪽에서는 계속 하는 것이 뭐 Make America Safe Again, 네. Rich Again, 네. 뭐 Great Again, 이런 식의 국가를 강조하는 입장이었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We Work Together라는 구호를 쓰고 있어요. 함께 갑시다라는 구호를 쓰면서 이제 어떤 그 가족 가치를 주장하는 그런 식의 국내적으로 들어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끝이 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미 대선이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봐도 될 텐데요. 네.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 9월과 10월에 세 차례 TV 토론회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큰 관심이 있고, 그 이후에 여론조사가 아마 대선의 유력 후보가 누가 될지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 다음에 10월의 두 번째 화요일, 네. 그러니까 11월 두 번째 화요일인 11월 8일. 네, 11월 8일이죠. 예. 지금 네.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선거인단이 선출되는 날이죠. 모든 후보들 선거를 합니다. 예. 하원이나 상원 의원, 주지사까지 다 투표가 되고, 예. 다만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간접 투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직접 투표로 선거인을 먼저 뽑고, 그러면 각 주별로 인구 비례로 할당된 선거인단이 있습니다. 네. 주별로 그 일종의 독식 제도로 해가지고 그게 이미 11월 8일은 승자 결정이 됩니다. 선거인단이 538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상원의원 100명에다 하원에서 435명, 그다음에 워싱턴 그 주에 네. DC에서 예. 3명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그래서 이미 사실 확정이 되고 일종의 축제로서 이제 12월 19일 날 대통령 선거인단들이 대통령을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승자는 결정이 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축제라고 보고 한 달 뒤인 12월 19일 날 선거인단들이 이제 절차적으로 예. 형식적으로 대통령을 실질적으로 선출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예, 거죠. 일종의 그거는 뭐 국민 그 선거 과정에서 공화당 민주당이 나눠 싸웠는데 이제 후보가 예. 결정이 됐으니까 축제라고 보면 되겠죠. 이제 예. 우리의 대통령을 뽑았다라는 그 축제 형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대통령 선거일을 사실상 선거일을 11월 8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12월 19일로 11월 8일로 보는 게 맞습니다. 11월 네. 아주 8일로 보는 게 2000년에 맞죠? 아주 예외적으로 어떤 예. 부시 후보하고 알고 후보에서 네. 뭐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11월 8일 날 대통령이 결정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그 미국의 대통령 선거 방식이 이제 간선제이기 때문에 예.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건데요. 네. 그 미국의 대통령 그 선거 제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준비한 화면들이 좀 있는데요. 네. 한번 그 봤으면 합니다. 예. 지금 화면이 나오는데요. 네. 선거인단 수는 모두 538명이고요. 이제 이 가운데 과반인 270명 이상을 획득한 후보가 승리하는 거죠. 네. 근데 그렇습니다. 이제 독특한 게 승자 독식 제도라는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주별로. 이게 예. 네,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인구 비례로 각 주별로 할당 네. 선거인단 숫자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주가 가장 많을 수밖에 인구가 많으니까 뉴욕 같은 데도 많고요. 인구 비례되어 있는데 한 표라도 일반 투표에서 더 많이 얻은 후보가 그 주에 할당된 모든 그 선거인단을 독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까지는 대체로 이 태평양 연안 쪽에서는 공화당이 유력해 왔고요. 그다음에 텍사스나 조지아주 이쪽 중부에서는 공화당이 유리하고 태평양 연안 쪽에서는 민주당이 유리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고, 특히 오하이오 주하고 그다음에 플로리다 주가 소위 스윙 스테이트라 그래가지고 때로는 공화당으로 갔다가 때로는 민주당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후보들이 그 스윙 스테이트 오하이오와 플로리다 네. 선거인단 숫자도 많습니다. 거의 20명에 가까운 주들인데, 그래서 승리를 결정지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하셨었지만 사실 이번 미국 대선 키워드는 아웃사이더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든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이 되든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재미있고 관심 있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저는 그보다 더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특히 트럼프 후보는 국민들의 감정의 호소를 한 측면이 많이 있거든요. 국민들이 화가 나 있단 말이죠. 인민들이 와가지고 테러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네. 무역 조화를 통해 가지고 일자리가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니까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래서 해외 외국에 대한 어떤 반감들이 생겼는데 그걸 네. 이용해서 이민을 막겠다라는 그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의 지도국가 아닙니까? 그런 네. 나라가 그런 이단적인 대외 정책을 하게 되면 전 세계가 혼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체적 선거 과정이 그런 식 감정보다는 이성이 지배하고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트럼프 후보의 공약이나 혹은 대선 토론 과정에서 좀 더 순화돼서 이성이 지배하는 선거가 될 것인가 쪽에 한번 관심을 두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에 예정된 그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최종 후보로 이제 공식적으로 선출이 되고 나면 이제 양 후보 간의 아주 치열한 그 선거 운동이 전개가 될 텐데요. 또 그 중에 가장 관심이 가는 게 앞서도 얘기했지만 TV 토론 아니겠습니까? 그 TV 토론의 경우에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우리들이 지켜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좀 이 공약들이 극단적인 공약들이 좀 순화가 될 수 있을런지 특히 이제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수락 연설을 보면 상당히 좀 대중 인기 영합주의적인 게 있거든요. 이런저런 공약들을 하는데 맞춰보면 서로 일관성도 없고 그런 측면인데 그것들이 당내 토론 과정의 준비 과정을 거치면 어떻게 순화가 돼서 공화당의 정치적 자리를 잡을 것인지 그리고 좀 더 이것이 네거티브 소위 캠페인 서로 비난하는 그런 식의 그 캠페인이 아니라 서로 그 정책에 대한 어떤 진중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식의 토론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유도가 돼서 국민들이 그걸 보고 투표를 해서 미국의 정책이 좀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대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보면 그 TV 토론 이전에 아주 강경한 주장과 정책을 발표를 했다가도 TV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순화된 경향들이 있었습니까? 그 정치학계에서 가장 확고한 이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위 미디안 보터 시어럼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 좌우가 있지만 그러다 중도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시작 단계는 좌우를 선점하지만 선거가 가면 결국 중앙을 중원을 장악해야 이기지 않습니까? 그래 중원을 장악하려고 그러면 너무 극단적인 것은 안 되니까 중원 투쟁을 하다 보니까 점점 수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미디안 보터 시어럼이라는 건데 그렇게 수렴하면서 이제 그 결국 양당의 정책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그래서 정당 차이에도 불구하고 혹은 대통령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종의 정책들 일관성을 유지한다. 이게 이제 정치학 쪽에서 이제 확고한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주말에 수고 많으십니다. 네.